핫피플 앤 이슈 토크. 육각소의 출발 경인대행진에서는 매주 금요일 핫피플을 초대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핫피플 앤 이슈 토크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로 나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연대와 공생 주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차기 정부의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연대와 공생은 이 전 대표의 대선 공약 준비를 위한 싱크탱크 조직으로 사실상 이 전 대표의 대선 출정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말하는 연대와 공생,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란 어떠한 세상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스튜디오에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자,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윤영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예, 저도 처음입니다. 예, 실제로는 처음 뵙는데. 자, 그리고 맞은편에 우리 또 출경대 마스코트, 시사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또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 윤영찬 의원님에 대한 조사 많이 해 오셨죠? 예, 많이 했죠. 저를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많이 했는데 겁납니다, 겁나. 우리 슬슬 풀어야죠. 육각수 MC님이랑 네, 윤영찬 의원님이 네. 좀 닮은 느낌이 들어갔고 제가 얼굴을 뵙고 그래요? 예, 저는 영광입니다. 예, 옷만 이렇게 아니, 딱 지금 맞춰 입으면은 저희 형제 느낌이 좀 나는데요. 저희 아버님 고향이 전남 영광이시거든요. 예. 지금 영광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뭔가 이렇게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좀 자. 두분 좀.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핫피플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또 한 사람의 핫피플이죠. 윤영찬 의원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자,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이낙연 전 대표와의 인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 그 이전에 윤영찬 의원의 화려한 이력들을 먼저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윤 의원께서는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서 또 네이버에서 부사장으로 근무를 했고, 또 이어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거쳐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정계를 진출을 하셨는데, 자, 여기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인연의 시작은 바로 동아일보 정치부에서 선후배로 활동했던 때였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동아일보에 입사를 했을 때 우리 그때 이낙연 선배죠. 우리 이낙연 선배를 처음 뵀었고 본격적으로 일을 같이 시작한 건 이제 1994년부터 제가 민주당 출입 기자를 할 때 저희 데스크가 우리 깐깐하기로 이름난 우리 이낙연 데스크였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되게 깐깐한, 얼마나 깐깐하면 그렇게 깐깐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예. 깐깐한가 봐. 아니, 동아일보 기자로 계실 때 두 분이 함께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뭐 중간에서 한번 그 마음에 안 드셨는지 뭐 내리라고 한 적 있다고 하는데, 저 의원이 보실 때 이 뭐 선배로서도 그렇지만 이 정치인으로서의 선배, 그 이낙연 선배 어떤 분이십니까? 일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투철하신 분이죠. 그래서 어떤 일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이시고, 제가 이제 기사를 썼을 때 우리 이낙연 선배한테 그 당시에 혼도 많이 났지만 혼이 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내가 기사를 쓴 것보다 훨씬 데스크를 잘 보니까 이분한테 가면 뭔가 그래도 믿어도 되겠다, 이런 신뢰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낙연 당시 선배 데스크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고 또 저녁에 막걸리를 마실 때는 또 아주 또 인간적인 굉장히
농담도 굉장히 잘하시고 아재 개그도 아주 달통하신 분이죠. 그리고 막걸리도 좋아하신다는 뭐 이야기를 뭐 보도에서도 많이 접했는데 예. 제가 항상 궁금했던 점이 있어요. 주사 없으세요, 이낙연? 주사가 좀 있으면 좋은데 후배들을 뭐 이렇게 때린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몰래 저 뒤에 가서 잘 웃습니다. 잘 웃으세요? 잘 웃고. 주사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시면 잘 웃으시는 거죠? 네. 잘 웃고 이 본인이 이제 남들을 굉장히 웃겨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그의 소재를 항상 늘 이렇게 좀 많이 비축을 해놓고 있다가 밤자리가 되면 그 개그의 소재를 풉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굉장히 재밌는 분이고 이 낮에는 아주 철두철미한 분이고 또 그런 분입니다. 아니 근데 그 기자님들은 이게 다 선배 후배 이렇게 부르나 봐요. 선배 그렇죠. 예, 원래 그게 이제 기자님들 사이에서의 그게 하나의 뭐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문화죠. 그러니까 다 좀 선배 이렇게 일종의 이제 수평적인 의식을 좀 키워다. 그러니까 상사와 이 하위 계급이 아니고 동료로서 기자라는 하나의 이 동류성을 가지고 그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싸움도 하고 또 토론도 벌이고 하도록 이제 선후배라는 개념들이 문화가 정착이 됐는데 직급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선배하고도 이제 제가 어린 기자였지만 사안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때로는 싸움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반포대교에서 또 차에서 내리기도 하고 뭐 했습니다. 아니 윤 의원님께서도 그 윤 의원님께서 이제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이 특종을 많이 이렇게 취재해서 보도하셨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특종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궁금하네요, 진짜. 그 기억나는 게 옛날에 1995년도에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지자체 선거를 하느냐 마느냐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당에서는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였는데 선거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죠. 연기를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그 동교동계를 담당을 했었는데 권노갑 고문이 1994년 한 11월쯤 저한테 뭔가 쪽지를 하나를 줬는데 그 쪽지의 내용이 안기부가 지자체 선거를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기부가요? 갑자기? 그 당시는 안기부입니다. 국가안전기부죠. 근데 그 당시는 선거 연기할 기미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 이 지갑 속에 그거를 접어가지고 지갑에 그냥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 다음 해 해가 넘어가니까 여당 내에서 서서히 지자체 연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요일이었는데 마침 그때 우리 국장도 휴가 가고 그다음에 부장도 안 계신 이낙연 데스크가 사실상 편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면 톱거리가 없다고 고민을 하시길래 제가 지갑을 보니까 정말 한 석 달 전에 꾸깃꾸깃 꾸겨놓은 종이 한 장이 거기서 나온 거죠. 신기하네. 그래서 선배 이거 기사 될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줬더니 눈을 반짝거리면서 이 사람아 이걸 왜 이제 지금 꺼내는가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일면 톱이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안기부장을 하시다가 통일부총리로 가셨던 당시 김덕 부총리께서 가신 지 며칠 만에 이 건으로 사임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형근 당시 대공수사국장이 이 건 때문에 사임을 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실제였네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윤 의원님께서 그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으로 근무할 때 이 국민청원 게시판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의 이제 가장 빅히트작이라고 저는 이걸 보는데 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제는 만들었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이거 지금 윤 의원님 이거 윤 의원님께서 만드셨어요? 아이디어. 예, 뭐 제가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만약에 이거 없었으면 요즘에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요. 근데 제일 고민은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촛불 혁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촛불 정부 핵심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의 의지가 모아졌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어떻게 청와대 국정에 반영할 것이냐 이 부분이 고민이었고요.
이 아이디어는 사실은 미국 백악관이 운영하고 있었던 위더 피플이라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예. 인터넷에 사람들이 청원을 하면 그거를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10만 명이 서명을 하면 이제 동의를 하면 미국은 답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예. 몇만을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답변의 기준을 이걸 가지고 굉장히 내부에서 고심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께서 인터넷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IT 강국이니까. 그리고 우리 또 참여 의지 자체가 미국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만으로 가다가는 우리가 이거 답변하다가 날 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만으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걸 그때 제가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20만으로 했고 국민들이 가장 큰 의미는 보통 우리 사회 아젠다를 언론이나 정치권이 주도해서 아젠다를 만드는데 국민 청원이 만들어지면서 일반 국민들 우리 풀뿌리 민초들도 본인이 생각하는 의제를 전국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주요한 수단이 됐다라고 맞습니다.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영찬 의원께서 만드셨는지는 오늘 알았는데 아마 이 국민청원 게시판은 절대 안 없어질 거예요. 아마 몇십 년이 지나도 정말 히트작이라. 그게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게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소연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고요. 워낙 또 이제 이슈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그걸 통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뭐 부작용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국정과 국민들 사이에 소통의 창구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건 그 나름대로 그 나름으로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또 제가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윤 의원님의 강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어떤 그 또 이 온라인 언론에 대한 부분도 경험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 친화형 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부에 저도 오랫동안 이제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 정치부 하면 우리 그 최고로 하는 게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들 이제 저도 이제 해서 파견을 하는데 청와대에서 뭐 기자들이 춘추관에 있는데 춘추관에서 이 기자들과도 상당히 소통을 좀 많이 했다고 해요. 저희 뭐 출입 기자도 지금 청와대에 가 있긴 하지만 근데 기자들과 어떤 그런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한 이런 노력도 많았다고 하던데. 우리가 직접민주주의라는 하나의 큰 의제 때문에 디지털 소통을 굉장히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어쨌든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는 일은 의제를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의제를 만들어내는 언론인들과 늘 항상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또 때로는 토론도 치열하게 하고 또 술도 마시고 뭐 이런 일들이 거의 일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예. 이게 기자님들하고 햄버거 먹는 건가요? 유튜브에 좀 올려주세요. 햄버거 먹는데 이렇게 햄버거로 이렇게 이게 청와대인가요? 네네. 여기서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기자님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좋아하는 거 맞죠? 예, 그럼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일요일 날 오후에는 아이스크림이나 이렇게 햄버거, 커피. 아니, 근데 윤영찬 의원님, 네. 여기 이낙연 전 대표 이때가 이 사진 들어가네. 무슨 사진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저기 기자증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예, 사진이. 되게 저 젊었을 때. 제가 처음 입사해서 본 얼굴이 바로 그 얼굴입니다. 대표님의 얼굴인데 머리는 항상 이 약간 부스스한 머리로. 근데 멋지게 각도 잘 잡으셔서 잘 찍으셨네. 그리고 여기 윤 의원님 또 이 왼쪽에 지금 유튜브에는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독사진 하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배경이 이거 지금 저희 부모님 댁이 의정부 저희 부모님 댁하고 똑같아요. 집이 이 건물 구조가. 이거 어디입니까 이 건물이? 여기가 1930년대 지어진 30년대요? 이 동아일보의 구사옥. 여기가요? 정문 앞입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었나요?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지금은 이제 일민미술관 자리인데 예전에는 그 오래된 건물이 바로 편집국이었습니다. 기자 선배 후배로 만났었다가 또 청와대에서는 또
국무총리와 또 수석으로 또 만나고 참 인연이 정말 깊은 관계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면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이낙연 전 대표님 그 지역가 뭐 중앙 정치의 요직을 거쳤어요, 진짜. 네. 국회의원도 이제 사선이고 전남지사의 국무총리 그리고 민주당 대표까지 말 그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예. 이 대선 후보로서의 그 이전 대표의 경쟁력, 장점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우선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예. 본인의 어떤 사심이나 그다음 본인의 욕심 이게 너무 없어서 걱정이죠. 저희가 좀 우리 대표께 항상 이야기할 때는 얼굴 좀 두꺼워지셔야 된다. 염치가 없어야 되는데 염치가 너무 많으셔서 이 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개인의 것에 대한 자기의 욕망보다는 공익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요. 예. 두 번째는 이런 이낙연 대표가 보여온 유능함입니다. 제가 옛날 기자 시절부터 봤던 예. 이낙연의 유능함은 늘 치밀하고 그다음에 어떤 매사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다음에 판단력 이런 부분에서 늘 항상 유능했죠. 알겠습니다. 우리 도지사나 총리를 하시면서도 예. 역시 그 유능함을 유감없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출발 경인대행진 1부는 여기서 좀 잠시 마치고 저희는 윤영찬 의원과 함께하는 핫피플 앤 이슈 토크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판타지와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흑표 흑침대 협찬, 안전속도 5030 TBN 55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아침 도로의 곳곳으로 교통량 모아집니다. 인천 시내 남동대로 남동공단 입구 고가교에서 번말 사거리 방향 정체되는데요. 출근길 자세한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재 캐스터. 네, 고속도로 위로도 교통량 빠르게 늘어나면서 곳곳으로 정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부천에서 신월 나들목까지 4km 구간, 반대 인천 방향으로도 인천 요금소에서 부평 나들목 부근까지 정체되고 있으니까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제2경인고속도로는 성남 방향으로 현재 안현 갈림목 부근으로 더딘 흐름 보입니다. 인천 방향으로는 하기 갈림목에서 인천 시점까지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으로 교통량 많습니다. 자유로에서 김포 나들목 부근, 계양에서 송내 나들목까지 긴 구간 정체고요. 소래터널 부근으로도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송추 방향으로는 소래터널 부근에서 송내 나들목까지 3km 구간 정체고요. 현재 송내 나들목 부근에는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 갓길에서 처리 작업 또한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도 서창 갈림목에서 월곶 갈림목 부근, 이후로 반월터널 부근에서 부곡 나들목까지 7km의 긴 구간과 마성터널 부근에서 양지 터널 부근까지 정체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TBN 긴급정보입니다. 서울시 남부순환로 서울대 입구역 방향으로 신림사거리 150m 정도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승합차와 오토바이 간 부딪히는 사고 일어났습니다. 아직 처리 작업 되지 않고 있고 뒤로 오는 차량들 정체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천 시내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윤현아 리포터. 네, 현재 부천 시내 위로는 곳곳에 이동량 늘고 있습니다. 벌말로 봉호 고가교 사거리에서 공영 주차장 3거리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소사로 산림욕장 3거리에서 멀매 4거리 구간 역시 지체 보입니다. 길주로 상동역 사거리에서 중동 나들목 쪽으로도 더딘 흐름 보이고 있고, 원미로는 원미 4거리에서 당아래 4거리 쪽으로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송내대로 따라서는 송내 지하차도에서 복사골 문화센터 사거리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고, 소사로 소사 4거리에서 동남 3거리 쪽으로도 서행 속도 유지합니다. 부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날씨 정보 알아봅니다. 문은주 캐스터. 네, 어제 6월 하순의 기온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낮 기온 평년보다 4에서 7도가량이 높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마다 덥겠습니다. 전국이 낮 기온 18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인천 26도, 서울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남부지방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제주는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새벽에 전라권과 경남권, 오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제주도에 20에서 60, 남부지방으로는 10에서 40, 중부지방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와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흑표 흑침대 협찬 TBN 교통정보 이경민이었습니다. TBN 교통 캠페인. 횡단보도를 건널 땐 왼쪽, 오른쪽 잘 보고 건넙니다. 횡단보도를 지날 땐 잠깐 멈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건넙니다. 1년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5월. 보행자는 살피고 운전자는 잠깐 멈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FM 100.5MHz TBN 경인교통방송입니다. HLSU. 소중한 시간 당신 곁엔 언제나 TBN 경인교통방송.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동반자 도로교통공단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육각수의 출발 경인 대행진. 자, 출발 경인대행진 2부 시작이 됐습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나라의 전제 조건으로 포용적 책임 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 두 가지를 차기 대권 전략으로 제시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선 행보, 그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분이죠. 윤영찬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 경인대행진 핫피플 앤 이슈 토크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 생방송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자, 출경대 2부는 미래교육을 창조하는 융합교육 선도대학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자, 출발 경인대행진 지금 우리 윤영찬 의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1부에 이어서 오늘의 시사 퀴즈 간단하게 다시 한번 가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잘 들으시고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나온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하자 국방부는 안보 상황에 기초해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만 자원해서 병사가 되는 제도를 뜻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모병제, 2번 징병제, 1번 모병제, 2번 징병제. 자, 정답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 샵 5001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여기서 날씨를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TBN 정보센터 갑니다. 이명재 캐스터. 네,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평년보다 4도에서 7도가량 기온이 높겠고요. 내륙 지역으로는 30도 이상으로 기온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인천의 기온 26도, 서울 30도까지 올라가는 등 전국이 18도에서 31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더위는 오늘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제주도에 비가 시작이 되겠고 내일 오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모레 새벽부터 다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의 기온은 18.4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자, 이제 통신원 연결해서 또 교통 상황 듣고 오도록 하죠. 인하대병원 사거리부터 갑니다. 전승환 통신원. 네, 아암대로가 낙섬 사거리에서 인하대병원 사거리 구간으로 낙섬 사거리를 지나면서 차량으로 좁히며
인학로 인천항 사거리 방면 좌회전 차량 신호 여러 번 필요하고요. 인천대로 우회전 차량도 더디게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능안상거리 방면으로는 고속종점 지하철로 지나면서 더디게 진행합니다. 반대방면 능안상거리에서 인대병원 사거리 구간 이동 차량만 꾸준할 뿐 지나는데 어려움 없지만 낙섬 사거리 구간으로는 고속종점 지하차도를 지나면서 밀려갑니다. 인천대로가 인대병원 사거리에서 낙섬 사거리 방면 좌회전 차량도 신호 여러 번 필요하고요. 인학로 인천항 사거리 방면도 그 차량 신호 한 번이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인천항 사거리 방면으로도 하이차로 따라 정체로 진행합니다. 반대방면 인천항 사거리에서 인대병원 사거리 구간은 이동 차량만 꾸준할 뿐 지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인대병원 사거리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부천 체육관 사거리 갑니다. 문인숙 통신원. 네, 이 시각 송내대로 3점 고가차도 가득한 차량들 체육관 사거리가 주정체 속에 어려움 따르고 있고 송내대로 사거리를 가까이 하면서 신호대기로 차량 모아져 있고요. 반대 송내대로 사거리 지나면서 체육관 사거리 구간 차간격 자주 접힌 채 속도 못 내고 있으나 봉호고가교 사거리를 가까이 하면서 봉호대로 인천 까치마을 사거리 쪽으로 좌전하려는 차량 2번 이상 필요합니다. 평촌로 호수로 3거리에서 체육관 사거리가 정체가 살펴지고 부천 쪽의 사거리는 신호대기로 잠시 주춤하지만 신흥시장 사거리 지나면서 약대 5거리는 신호 2번이 부족한 모습이나 약대 5거리에서 신흥시장 사거리가 속도 늦춰 지나고 인천 시기 지점인 호수로 3거리까지 각각 신호대기로만 잠시 대기할 뿐 별물이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체육관 사거리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출발 경인대행진 핫피플 앤 이슈 토크. 네, 2부에서도 윤영찬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윤영찬 의원님. 네. 1부에 저희가 질문을 준비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어떻게 왜 이렇게 빨리 가죠? 한동식 국장님. 네. 왜 이게 왜 이래요, 이거 오늘? 그러게요. 네?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잘못되기 전에 빨리빨리 예. 윤영찬 의원님한테 빨리 좀 해주십시오, 질문. 예, 제가 좀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이 경선 연기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친 이재명계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경선 연기론에 대해 이제 분명한 반대 입장 밝혔어요. 지난주 특히 정성우 의원께서 우리 방송에 출연해서 이 경선 연기론을 두고 이 특정인을 배제하고 다른 후보를 키우기 위한 시간 벌기 아니냐라고 아주 지적을 아주 강하게 했는데요. 이 경선 연기론에 대한 입장 어떠신지요? 예, 경선 연기론을 일부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분들의 충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먼저 후보를 냈을 때 전혀 이 이벤트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후보가 먼저 선출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 국정감사를 통해서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과 비난 이 검증의 과정들이 있을 거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유일 겁니다. 그것도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 경선 연기라는 건 당헌상의 경선 시기가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걸 바꾸려면 우리 당원들 그리고 우리 이 후보들의 전체적인 또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길게 가져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신속하게 정리를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어느 쪽이든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저희는 다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당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한번 좀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번 이제 4.7 서울 그 부산시장 재보선 선거할 때 일단 민주당의 참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어쨌든 당시 이낙연 대표가 계셨을 때 당원까지 바꿔가면서 후보를 냈던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참 뼈아픈 그런 부분이라고도 하고 또 그걸 굳이 원인으로 찾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결정을 주도를 하셨지만 전당원 투표라는 전 당원들의 의지를 물어서 결정을 한 거였고요. 저는 원칙의 문제와 결과의 문제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원칙의 문제라면 우리가 패배했을 때 이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걸 결정할 때 이 논의가 정말 치열하게 벌어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선거에 졌다고 해서 이 문제가 있는 결정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선거에 이겼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잘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신의 한 수라고 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원칙과 결과 문제는 분리해서 명확하게 봐줘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집권 여당으로서 서울과 부산의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또 방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우리 대표와 또 당원들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이 결과가 좋으면 문제되지 않을 네, 뿐인데 맞습니다. 결과가 나쁘면 항상 이 원인을 찾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좀 다른 질문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어떻든 아무래도 이제 대선 전국에 이제 들어갔다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이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이런 그 거대한 전국 조직을 좀 꾸리고 있고, 그리고 또 정세균 전 총리도 이 국민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전국적인 새 규합에 나서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리고 우리 그 이 전 대표께서도 지금 신복지 광주 포럼 이런 공식 출범했고, 며칠 전에는 그 싱크탱크 역할을 할 연대와 공생 일통해서 이제 그 가열차게 지금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 이 전 대표의 그 전국 조직 지금 어떻게 좀 준비되는 것도 좀 궁금하고요. 더 궁금한 거는 연대와 공생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좀 어떤 분들이 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 우리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광주, 부산 그리고 연대와 공생이 출범식을 했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전남, 충북 그리고 경기 이 계속해서 이제 신복지 포럼이 출범식을 갖게 됩니다. 신복지 포럼을 지금 신복지 포럼과 연대와 공생을 참여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한 50여 분 정도 계시고 있고요. 일단은 이 신복지라는 하나의 포괄적인 사회 보장 체계를 구상하신 우리 청와대 전 사유석이었던 김현명 중앙대 교수께서 이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또 우리 일자리 수석을 하셨던 정태호 수석, 그다음에 이제 국민소통 수석을 했던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서는 우리 최인호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당 사무총장을 지낸 박광원 의원님, 그다음에 오영훈 의원님, 그리고 정책통인 또 홍익표 의원님,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에 핵심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 아무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기원했던 분들이 또 우리 캠프에 주축으로 많이 자리 잡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천 지역에서도 좀 참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좀 계신가요? 인천 지역에서도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개별적으로 이름을 밝히기보다는 의원님들께서 또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긴밀하게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그림으로 보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유동수 의원이랑 허정식 의원이 참여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제가 좀 계속 질문하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같이 이제 지난번에 공생과 출범할 때.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이 국가 비전을 어떻든 정책으로 좀 내세운 것 같아요. 차기 정부에. 그리고 신복지 정책이라는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하셨는데, 이 현재 이 공급자 위주의 이 복지 체계에서 수요자 이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신복지 구상에 대한 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하나의 큰 컨셉이고요. 지금은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 그다음에 기후변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전 지구적인 재앙.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기존에 국가가 해주던 일을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정서는 국민들의 불안입니다. 내 삶이 불안하다는 거죠. 고용 문제, 주거 문제, 돌봄 문제, 건강 문제. 이 불안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이냐. 그거는 국가가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이 자세와 태도로 국가가 그 개개인 한 사람의 삶의 불안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써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거의 6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가족 계획이라든지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든지 미국의 구호 계획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핵심은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저는 자리가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한 신복지의 핵심은 내 삶을 지켜주는 국가,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비전과 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올해 2월인가 그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현재 만 7세까지 이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걸 선진국 수준이 이제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약간 이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 구상하는 이 신복지 안에 이 기본소득도 포함이 되는지. 기본소득이란 부분들은 부분적으로는 포함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소득처럼 획일적인 평등주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이라든지 청년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영역의 구간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다 큰 개념은 소득이나 주거, 돌봄, 교육, 문화, 환경, 안전에 이르기까지 이 삶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불안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의 보장, 그러니까 국민생활 기준 2030이 그 핵심 개념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이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 기준이 있고 적정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 기준은 국민들이 앞으로 삶을 살 때 요 정도는 최소한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기준이고요. 이건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ILO의 주창에 따라서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또 질문 되게 많으시죠 지금? 저도 지금 많은데 저 가만히 참고 있는 거예요. 두 분 지금 질문 많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복지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솔직히 걱정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어쨌든 복지를 더 확대하고 더 우리가 편하게 더 이제 하면 더 좋은데 문제는 결국 복지를 얘기하면 재정 문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한간에는 이러다가 나라 거덜나는 거 아니냐 또는 지금의 이런 퍼주기식 복지가 결국 후세에 그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근데 어쨌든 이 복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이런 그 비전을 제시할 때는 그 부분도 같이 충분히 고려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어떻게 성장을 더 끌고 유지할 수 있느냐. 고도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금을 어떻게 우리가 걷고 그 정책을 만들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이낙연 대표는 추월 국가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뭔가 선진국에서 만들어 온 걸 우리가 추격하는 추격 국가였다면 이제는 백신이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네트워크나 클라우드 그리고 디지털 이 모든 전 분야에서 AI 등을 포함해 모든 전 분야에서 이제 선도하는 추월 국가로 전환을 해야 된다. 거기에 성장 담론을 만들어야 되고 성장 동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국가의 재정이 성장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재정적인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 정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본이득세라든지 그다음에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등에 대한 증세를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증세 문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책화를 하거나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세금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언젠가는 논의의 시점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질문 같은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뭐 백신 제약 4강 국가, 뭐 디지털 전환 선도 국가, 뭐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뭐 신사업 유지 뭐 이런 이제 신경제 구상 중에 ESG 선도 국가라는 항목이 있어요. 뭐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선도 국가라고 돼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ESG는 우리 전 세계의 경제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개념이고요. 환경과 사회 지배 구조 속에서 어떻게 기업도 그 다음에 우리 사회도 우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는 이제 더 이상 화석연료에 대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천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지금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들도 사회적인 책임하에 정말 보다 선한 기업 활동, 이를 통한 이득의 분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이런 어떤 사회적인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는 이런 성장 담론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성장의 방식도 바람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ESG는 가장 중요한 그 도구이고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 의원께서는 저 이낙연표 2030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이 전 대표가 이제 청년과 지방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밝혔고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함께 안고 가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과 지방 문제 관련해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건지 또 현 정부의 정책과 어떤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밝혀주시죠. 예,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이낙연 대표가 이제 지방을 돌면서 주로 만난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우리 대학생, 지방 대학생, 그리고 지방에서 창업을 하려는 청년,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 이런 청년들을 젊은 농부, 이런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고민을 굉장히 많이 경청을 했습니다. 우리 2030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용부터 주거, 그 다음에 소득, 이런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국은 우리 세대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청년들에게 차별화된 정책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종부세를 지금 종부세 대상자가 늘고 있는데 종부세를 통해서 거둔 세금을 우리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쓰자. 일종의 목적세로 전환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가 많아지면 지역에 우리 청년들의 주거단지를 새롭게 그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징병 이제 강제 징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징집을 하는데 지금 최저임금의 한 33% 수준에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고 또 이 적금의 이자율을 좀 더 높여주는 방식으로 가면 한 3천만 원 정도의 사회 출발 자금을 그래서 그 3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나왔던 거군요.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군 장병들 자녀들 두신 분들 제 아들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적금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 나오거든요. 맞아요. 얼마쯤 벌었니 했더니 한 400만 원 벌어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좀 더 수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올려준다면 한 20개월 동안 3천만 원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그것이 본인의 시드머니, 사회 출발의 시드머니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추가로 좀 약간 좀 질문 하나 제가 좀 드릴게요. 윤 의원님. 요즘에 또 그 주된 화두가 또 이제 가상화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좀 들여와서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를 하고 또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그런 방안을 또 이제 검토하자고 했어요. 이 말은 결국 가상화폐를 정부 차원에서 완전히 그냥 인정을 한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상화폐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를 규제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해외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하겠죠. 이제 이런 전 세계적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결국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등록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 실체를 인정을 하고 대신 이거를 이 투기의 어떤 이 재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건전한 가상화폐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하자라는 게 이낙연 대표의 구상이고, 그러려면 이제 거래소에서 투명하게 거래를 하고 거기서 이득을 본 사람들은 역시 자본이득세의 관점에서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방향성이 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전 세계적인 흐름하고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층의 문제로 또 이어지니까 이게 결국 부동산 문제가 또 청년들한테 또 크단 말이에요. 일단 이전 대표의 이제 부동산 정책 구상도 좀 궁금하고요. 또 무엇보다 뭐 청년들의 뭐 생애 첫 뭐 주거를 마련한다거나 그러면 또 파격적인 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 뭐 인센티브가 있어요? 예, 뭐 아니 뭐 지원책이 지금도 있죠.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 청년들이 1인 가구를 할 때 이 세금이 아니라 월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 1인당 평균이 33만 원인데 그 우리 지금 청년들의 수도권 지역 청년들의 저 월세가 55만 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일종의 국가에서 지급하는 주거 급여를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 재원 자체는 아까 이 종부세를 이 무주택 1인 가구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전환하는 목적세로 전환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요. 그리고 평생 한 번도 집을 가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50년 장기 모기지 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50년이요? 예. 그거 괜찮은데요? 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우리도 50년이라는 장기적인 모기지를 실행하게 되면 일단 청년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라는 꿈을 갖게 될 거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절망하는 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집을 가질 수 없다 해서 절망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꿈을 실현 가능한 트랙으로 만들어주는 거,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할부라든지 이런 것도 좀 길수록 좋아요. 네, 맞습니다. 뭐 옛날에는 뭐 자동차 같은 것도 뭐 아무리 길어야 36개월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60몇 개월도 있던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들 또 사게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자, 또 뭐 이어서 질문해 주시죠. 문제에서 또 방금 전에 또 3천만 원 사회 출발자금 말씀하셨는데 여성에게도 이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할 기회를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결국엔 이제는 최근에 이제는 군복무가 이제 남녀가 이제 젠더 이슈로 부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모병제로 가는 단계 아니냐라는 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차피 추세는 모병제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 개념이 전력의 개념이 과거랑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보병이 주가 되는 그런 전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면 미국의 보잉사 등을 중심으로 해서 무인 전투기들이 지금 이미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테크놀로지가 결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기술을 통한 전력의 현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은 모병제를 점차 확대를 하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국가의 자기 스스로의 어떤 충성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갈 수 있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걸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성 모병도 앞으로 점점 확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 황 부장님, 여기서 지금 제가 하나 아까 빠뜨렸던 질문 하나 제가 먼저 하고 이어가셔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제가 아까 질문을 좀 못 드렸었어요. 이 부동산 정책 구상이 좀 궁금한데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문제를 신설할 주택지역개발부를 신설한다고 들었는데 부동산 정책의 철학하고 좀 방향이 무엇인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주택 문제를 지금까지는 그냥 사람이 사는 집의 개념으로 봤다면 앞으로의 주택 문제는 주거 복지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사람들에게 비슷한 유형의 집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인구 구조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맞춤형 주거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은 이 문제를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정책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택 정책을
주거복지의 관점으로 확장시키는 하나의 부처가 따로 생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택 문제를 단순히 뭐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의 한 부분으로 좀 더 복지적인 관점으로 승화시켜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 문제를 새로운 컨셉으로 봐줘야 되고, 분산돼 있는 여러 개의 정책들을 합쳐서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부가 그렇게 신설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낙연 대표도 그 말씀을 하셨죠. 알겠습니다. 자, 황 국장님. 예, 이게 지금 질문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 아까 이 모병제 얘기하면 여성의 군복무 이 부분 제안하셨는데, 여성의 군복무 부분을 뭐 그 사회복지, 교육, 보건, 환경 등 이제 그 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방향을 좀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현재의 군 제도상 임금으로 따지면은 상당히 적은 겁니다. 자칫하면은 여성의 군복무 이 제한이 이 싼 노동력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좀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명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모병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이 되면 임금 자체가 사병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달라지죠. 예, 훨씬 더 많이 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군의 개념을 이 복무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은 한 20개월 동안 내가 내 삶이 정지되거나 아니면 퇴보되는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 자체도 과학화 없이는 군 전력 증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군을 통해서 본인의 사회 출발의 전제가 되는 여러 기초적인 기술 습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은 단순히 내가 각계훈련하고 유격훈련하고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군의 현대화 과학화에 같이 발맞춰서 내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로 나가서도 훌륭하게 그 자산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개념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군에 가면 내가 성장하는 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이런 과정으로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군의 개념이 단순한 복무의 개념이 아니고 그 사회의 기본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하는 개념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전하는 말씀을 좀 듣고 와서 그 다음에 또 윤영찬 의원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인천이음 캐시백 10%로 행복하소! 인천시민 전용복지몰 인천이몰에서 인천 직구 상품을 구매하면 매월 한도 없이 캐시백 10% 플러스 5,600여 개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는 기본 캐시백 10%, 가맹점 할인 최대 7%, 군구에서 제공하는 추가 캐시백 최대 7%까지 최대 24% 혜택이 플러스되는 인천 이음으로 가치 소비와 인천 사랑 실천하소.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산업 현장 근로자의 땀방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땀방울이 눈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산재 때문인데요.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882명, 하루에도 2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땀과 노력이 눈물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안전을 더하는 일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필원도 응원할게요. 이 캠페인은 근로자가 안전한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곤 하는데요. 이런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의 보험을 아시나요? 보험료는 다운, 보상은 업. 자연재해로부터 내 재산을 보호하는 풍수의 보험에 가입하세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안전관리과 032-749-8863으로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연수,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편에서 한 줄기 빛이 듭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부평구는 올해 구민 30만 3천 명에게 백신을 접종합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접종하셔야 할 시기에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함께합니다. 자, 이제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의 협찬 교통정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민 캐스터. 네, 도로의 출근 정체 이어집니다. 경원대로 경원고가교에서 동춘역 사거리 방향 지체됐고 장제로 장제고가교에서 화전 사거리 쪽 신호 대기 시간 길어지고요. 경인로 부평 사거리에서 동암역 입구 사거리 구간 양방향 속도 떨어집니다. 경명대로 임학지하차도에서 계양 나들목 구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진입 차량들이 지체됐고 비류대로 오콜 사거리에서 청학 사거리 구간 양방향 소통 원활합니다. 인천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부천 가겠습니다. 윤연아 리포터. 네, 부천 시내 위로도 이동량 꾸준합니다. 경인로 부천 남부역 3거리에서 심곡고가 4거리 구간 지체되고요. 삼장로 삼정 4거리에서 내동 4거리 구간도 신호 2번은 필요합니다. 소사로 동남 3거리에서 복사초교 앞 교차로 구간 정체되고 길주로 계남고가교에서 춘희 4거리 쪽으로는 지체 서행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의 협찬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김 사장, 중국으로 수출한다며? FTA 특혜 세율 받고 있어? FTA? 그거까진 신경 못 쓰고 있어. 헤헤, 이 사람. 요즘은 FTA가 경쟁력이야. OK FTA 컨설팅으로 중소기업도 FTA 준비가 수월해졌다고. 경기도 중소 중견기업이라면 누구나 FTA 활용부터 인증 수출자 취득까지 OK FTA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FTA는 경기 FTA 센터에 물어봐. 상담 1688-4684. 아이패즈는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 조성된 대한민국의 경제 자유 구역입니다.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거점인 송도 국제도시, 항공 물류 중심의 복합 레저 관광 도시로 나아가는 영종 국제도시, 국제 금융과 유통, 의료, 첨단 산업의 허브로 탈바꿈 중인 청라 국제도시로 인천 경제 자유 구역은 세계 유수의 경쟁 도시를 능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또 다른 이름 바로 아이패즈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인천 동구 송림동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럼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횡단보도 건너기, 모노레일 체험, 스쿨버스, 자전거, 킥보드 타기, 3D 영상관 등 다양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회당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동구 통합 예약 서비스 또는 전화 예약하세요. 참,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이에요. 이 캠페인은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인천 동구와 함께합니다. 생활 속 분리수거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생수 페트병은 유색 라벨을 떼어내고 버려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쓰레기요? 그냥 버리는데? 이물질이 묻어있을 경우 씻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급증한 생활 쓰레기 탓에 올바른 분리배출 4단계가 꼭 필요한데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기. 적극적으로 실천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깨끗한 환경 제공으로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만들어가는 인천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미추홀구에서는 인천시 최초로 자동차 등록번호 사전 예고제를 추진합니다. 대상은 자가용 중 승용, 승합, 화물차인데요. 차종 번호판 종류에 따라 배정되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100개 단위, 예를 들어 자동차 번호 159-50XX 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자동차 등록 시 나머지 10과 1단위 중에서 무작위 10개의 번호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관리과로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함께합니다. 네, 자, 출발 경인대행진 핫피플 앤 이슈 토크,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윤 의원님, 네. 시간이 지금 그 도로교통공단 우리 저기 이사장님께 말씀드려서 한 3시간 더 연장할까요? 예, 뭐 좋습니다. 네, 그럼 잠시 핸드폰으로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제가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자, 바로 이승기 변호사님, 바로 질문해 주시죠. 네, 제가 먼저. 먼저 하십니까? 예. 어쨌든 좀 지역 인재와 관련된 청년 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인재 할당제 적용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의 30%를 그 해당 지역 대학 출신으로 채우고 전체 50%를 지방대 출신으로 하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청년들이 가장 이번 그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그 실망했던 게 이 공정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 공정의 문제로 또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우리 청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공정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미시적인 의미에서 공정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를 경영하는 또 국가를 끌고 가야 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공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지금 사실은 지방에 저희가 우리 중요한 공공기관들을 많이 옮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요 공공기관들에 채용되는 분들이 또 서울서 다 대학 나온 분들이에요. 그러면 서울서 대학을 나오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 또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방 자체는 완전히 황폐화되고 지금 지역 규정 발전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지역에 이 우리가 공공기관을 이정한 원래 취지는 지역과 수도권의 전체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일정 부분의 지역 할당제는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큰 의미의 공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게 뭐 사회적인 어떤 보호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초선 의원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더민초 민주당의 초선 모임에 또 그 핵심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 초선의 반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전 좀 많이 놀랐어요. 이 그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그 연설을 통해서 이번에 그 지금 문제되죠.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이 세 분의 이제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의 반대를 검증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14일까지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초선 의원분들이 3명 중에 최소 1명은 낙마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로 박준영 이제 후보자가 이제 스스로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청와대가 깜짝 놀란 것 같은데, 이거 초선의 반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 초선으로서. 예, 뭐 저도 초선 의원이지만 저는 뭐 핵심 의원은 아니고요. 더민초에 우리 초선 의원들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죠. 지금 이번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문제는 민심과 우리 당의 괴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 괴를 메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여론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그거를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81명의 의원님들이 있고, 그러나 이제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죠. 저는 이 여러 명의 우리가 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는 원칙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자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바람직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요즘에 그 결정을 한 모임에는 참석을 못해서 사실 이 의견을 전달은 못했고, 만약에 전달을 했다면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했을 것 같은데, 그 고민들의 어떤 이 합의 이제 더민초로 나왔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시고 결단을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 국장님 또 질문 있으시죠? 네, 지금 그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 어떤 그 국민들께서 가장 그 우려스러 걱정하는 부분이 이 백신 접종입니다. 지금 이제 뭐 지금 현재 속도가 너무 늦다 보니까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러시아라든가 외 그 타 그 지역 타 나라의 그 백신까지 도입해 보자 이런 여러 가지 구상들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 백신 확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우려가 있는데 백신 확보 가능하겠습니까? 예, 뭐 저는 우리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그 부분에서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질본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해 왔던 우리 정책 담당자들은 매우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고요. 현재 잠시 수급 불균형 때문에 잠시 멈췄지만 상반기 중에 1,300만 명 가능하고 그리고 전체 저희가 확보한 물량이 9,900만 명분에 해당합니다. 2번 이상 맞을 수 있는 그런 물량을 이미 계약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아마 대통령께서 이번에 미국에 가시면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한국을 백신 생산의 허브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이냐 이런 논의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백신 수급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백신을 믿고 잘 맞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떨어지고 안 맞겠다고 하시는 응답률이 더 늘어난다는 뉴스를 보고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백신을 맞음으로써 생기는 총이익이 훨씬 크다라는 얘기를 우리 국민들께도 말씀드리고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한동식 국장하고 이승기 변호사가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을 계속 해서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여기 인천까지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이제 제 수준의 좀 질문을 좀 드려도 됩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일 것 같아요.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께서 이제 또 청와대 그 국민소통 수석으로 또 계셨잖아요.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있어요. 청와대도 이렇게 구내 식당 같은 게 있던데요.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거기서 이렇게 식판 들고 꼭 같이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도 해 보셨죠? 예, 그럼요. 솔직히 그 저 밥 맛이 있습니까? 청와대? 네, 뭐 아무래도 긴장하죠. 긴장하면서 밥을 먹는데 대통령께서 참 소탈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음식 본인이 이렇게 집어서 가져다 놓고 드시면서 원래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저런 도란도란 얘기하시고 그다음 또 본인이 꼭 들고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이제 이 짬이라고 하죠. 짬을 이제 짬 처리도 하시고 짬 처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일하시는 분들한테 수고가 많으시다고 인사하고 그게 나가시고 이제 그 청와대의 정원을 한 바퀴 이렇게 도십니다. 꽃을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꽃하고 나무를. 꽃하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건 항상 꽃과 나무가 있을 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하세요. 이 꽃은요, 이건 어떤 그러세요? 꽃이고요, 어디에서 유래가 됐고요, 뭐 이 꽃에 얽힌 이런 말씀 또 처음 듣네. 얘기는 어떤 이 설화가 담겨 있고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저희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참모들은.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선생님 수업 듣듯이 이렇게 듣고. 숲 체험이네요, 숲 체험. 예, 그렇죠. 근데 꼭 저 바로 식후에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밥 먹고 이제 산책. 부대 식당은 식사 시간이 굉장히 빨리 먹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한 30분 정도는 이렇게 우리 저 참모들하고 같이 산책하면서 이 저기를 하면 우리 임종석 실장이 저는 이거 압니다 하면서 이제 뭐 이거는 뭡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틀렸어요 막 이러지 않으세요? 틀려가지고 망신상한 이게 이 대통령의 소소한 일상들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좋은 거예요. 우리 윤영찬의 청와대 얘기 뭐 이렇게 한번 다음이라고 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저기 날짜 잡아주시죠 지금. 그래야 돼. 다들 좀 바쁘시니까. 아니 그리고 좀 시간은 별로 없지만은 저 그냥 시간 오버돼도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윤영찬 의원님 하면은 그 사모님하고 의견을 상당히 많이 대화를 많이 하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꼭 사모님하고 꼭 아내분하고 이야기를 꼭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신뢰죠. 우리 집사람의 판단력은 그냥 뭐 아주
재능적인 판단력이 아니고 상식적인 판단력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치 내용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의 느낌과 본능적인 어떤 감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맞아떨어질 때가 많고요. 특히 이제 제 진로를 결정할 때는 사실은 집사람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는 네이버 부사장을 하다가 정치라는 길로 들어와서 청와대 들어간 것도 좋은데 사실은 정치를 제가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선거에 출마를 했을 때도 집사람의 아내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참고가 됐고 또 저를 좀 일깨우는 그런 의미도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하셨나요? 나 정치를 하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시간이 거의 다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당신이 말리면 나는 안 한다. 라고 했을 때 당신이 꿈꿨던 일들이 있잖아. 그걸 하려면 나는 뭐 당신하고 같이 밥을 조금 우리가 맛있는 걸 덜 먹어도 되고 같이 살 수 있으니까 해봐. 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총선 출마할 때도 나는 선거 정말 정치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집사람이 그런데 그러면 원래 왜 네이버에서는 왜 나왔어? 당신이 꿈꾸던 세상은 만든 거야? 라고 저한테 물어서 제가 참 당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되게 진짜 그런 게 좀 궁금했고 당신이 꿈꾸던 아니 그나저나 진짜 윤 의원님 시간이 이거 오늘 너무 빨리빨리 가가지고 벌써 지금 이제 마무리를 지금 해야 될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벌써. 제가 지금 저도 질문할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출경대 핫피플 앤 이슈 토크에 오셨는데 뭐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우리 경인 지역 우리 또 시민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낙연 전 대표를 돕고 있는 윤영찬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봤지만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이 사심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지도 않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그 책임을 항상 나눠 가지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모시는 참모로서는 참 답답도 하고 아니 좀 얼굴 두껍게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했어 라는 이야기를 왜 못하시나 이런 불만도 있지만 그런 어떤 인간 됨됨이와 그리고 공인의식 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인천 스튜디오까지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 그럼 또 금요일로 날짜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윤영찬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동식 국장님 또 이승기 변호사님 오늘 준비 많이 해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시사 퀴즈 정답을 좀 말씀드리면서 프로그램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최근 여권 일각에서 나온 이것 때문에 모병제죠. 모병제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가 되자 또 국방부가 이제 안보 상황에 기초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신중한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1번 모병제가 정답이었고요. 당첨자는 개별 연락을 드릴 테니까 문자 받으신 분들 꼭 정확한 주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과 함께 핫피플 앤 이슈 토크 진행해 봤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우리 윤 의원 나와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또 특집으로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TN 2.0 이상을 가진 아버지의 바다 도도액젓 또 성인 학생들에게 정규 학력 인정과 졸업장이 주어지는 남인천 중고등학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육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